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면 늘 부담이 앞서는 게 이게 참 무슨 주제인가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렵고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상식하고도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늘 고민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 노동 문제가 다 이제 모든 삶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제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몸에 이제 습관처럼 움직이는 것들이어서 그걸 또 정색하고 제도 문제로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이게 또 상당히 또 어려운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요청을 받으면은 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지난번에 그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으셔서 그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노동 개혁이라는 게 지금 왜 필요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고 앞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이슈들이 많아서 이게 너무 고담 줌론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 이 문제부터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개혁이지. 뭐 이렇게 뭐 추상적인 제도 이야기를 하느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중간에 내지는 끝나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그 질문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제목은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해놨습니다만 제가 한 10개 정도의 PPT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동개혁이라는 게 이제 시작된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개혁이라는 큰 거대한 이 쓰나미 같은 그런 그 흐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이 엄청난 오랫동안에 그런 그 유럽병이라는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유럽병이라는 게 결국 이제 경제 성장의 둔화, 실업률의 증가, 뭐 하여튼 뭐 복지 비용이 엄청난 뭐 가중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정체된 국가 전체가 이제 정체된 상황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노동 개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제 이 과감하게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죠. 그 가장 정점을 찍은 게 이제 독일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하르츠 개혁이라고 하는 독일 슈레더 수상 시절에 총리 시절에 하르츠 개혁이 2003년, 4년 이제 이때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때 이제 개혁을 했던 나라들이 뭐 네덜란드, 덴마크, 뭐 프랑스는 최근까지도 이제 마크롱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노동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또 스웨덴 이런 데서 이제 이 노동 개혁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이제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고 실업률을 해소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5년에 처음으로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 시절에 노동개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하는 합의 문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그때 정치적인 과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 몇 가지 이슈에서 노동계가 굉장히 꺼려하는 이슈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좌절되고 결국 이제 이 좌초되어 버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노동개혁을 둘러싼 그 논쟁 과정에서 이 노동개혁이 좌초되면서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런 큰 정치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은 이거 뭐 다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노동시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지나치게 이 고연봉자와 저소득자 간의 격차가 높아지고 우리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이 노동공공금융교육이라고 하는 4대 개혁 과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노동개혁의 큰 과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요 내용이 임금체계 개편, 개편이라는 게 이제 이 근속 연수에 따라 가지고 임금을 많이 받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좀 극복하자.
직무 가치와 이제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자 하는 내용이 이제 임금 체계 개편 내용이고, 인력 운영 합리화는 좀 표현은 좀 아주 점잖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좀 저성과자들을 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이제 거기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너무 이게 고질적으로 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과도 못 내는데 이제 고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또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 신진대사를 좀 해자, 이제 그런, 이게 이제 결국 또 그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게 또 자초된 또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시간 근로계획선, 그 다음에 뭐 이중구조, 격차 문제, 사회안전망, 불합리한 노사 관행, 최근에 이제 우리 화물연대 문제라든지, 지금 청소 근로자들 그 각 대학에서 지금 점거 농성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 노사 관행하면 대부분 생각나는 게 이제 되게 점거, 그죠? 과격한 투쟁,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극복해보고, 또 뭔가 이게 굉장히 노동소송이 한번 발생하면 뭐 굉장히 큰 소송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소송이, 대형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많이 들었던 것이 통상임금 소송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경영성과급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법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뭐 이거는 그냥 뭐 갖다가 소송만 걸면은 이게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현장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 경영이 예측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우발치무라고 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소송 대상이 막 늘어나니까 이제 기업이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당시에 중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요 내용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도 사실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한 7년, 8년 지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이제 5년 동안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무래도 좀 진보적 가치가 조금 더 강조된 사회였기 때문에, 소위 노동 존중이라든가 뭐 이제 그 노동 존중 하에서 이제 좀 노동계 친화적인 정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2015년에 추진했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이 이슈들은 다 이제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이제 노동 개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자. 그러니까 결국 2015년에 노사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던 개혁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아직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일자리 문제라든가 지금 시장 노동시장 문제라든가 또 노사 관행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이거 다시 해결해 보자. 여기에 더하여 그때는 일자리 부족, 청년 고용 문제라는 어떤 그런 현상적인 문제였다면, 그 사이에 7년 동안에 이런 커다란 지금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환경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추가되는 거죠. 쟁점들이, 배경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4차 산업혁명 이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저출생 고령화가 지금 굉장히 뭐 현실화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문제, 그리고 요즘 MZ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문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2015년에 노사정 대타협에서 논의됐던 개혁 과제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결합해서 노동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새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 인수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의 내용이 대개 이제 이렇게 크게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정책을 이제 입안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런 공정채용법 이슈가 이제 좀 눈에 띄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노조 중심의 어떤 그런 그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런 그 일자리 문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에 장기 근속자인 조합원이 추천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우선 채용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재를 입은 조합원의 가족,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 채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또 그게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채용 질서를 좀 교란시킨다. 그 회사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하고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채용되는 그런 것들이 온전되면은 결국 공정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 거기서 이제 야기된 그런 사안이 이제 이렇게 정책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은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슈죠.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을 어떻게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도 기본 방향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이름 하에 근로시간 선택권을 좀 확대하자 하는 것, 근로자들의 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죠. 노사관계를 좀 더 대결 투쟁보다는 참여 협력으로 가자. 그리고 원화청 상생노사협의회를 좀 확산해서 투쟁보다는, 그리고 어떤 법적 갈등보다는 협력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아까 앞에서 이제 임금 체계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한 한방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다는 평가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이 노동개혁의 이슈는 자칫 잘못하면 양날의 칼이 되어서,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왜 그때 대통령이 아니 뭐 필요하면 일주에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IT 업계 같은 경우는 그 말 했다가 엄청나게 호되게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보시기에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하시는데, 이제 사실 이 이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기업은 사실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대로 기업이 원하는 대로 노동 정책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기는 이제 양대 노총이 있고, 또 실제로 근로자들 2천만 명이 근로자들인데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그게 표와 연계한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6월 23일 날 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 해가지고 이렇게 우선 추진 과제해서 1. 근로시간 제도 개혁, 제도 개선, 2. 임금 체계 개편, 그 다음에 추가 개혁 과제인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결국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서 좀 사단이 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그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도어스태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게 또 지지율 또 감소에 또 일조를 했다 하는 지금 분석이 좀 크지 않습니까? 정부 내에서 서로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다,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직접 여쭤본 것도 아니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판단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이 근로시간 제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이유는 이겁니다. 배경을 모르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근로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뭐 8시간, 뭐 40시간, 52시간 그냥 근무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일주에 40시간, 그리고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는 일주 단위로 12시간. 딱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이 구조가 이제 우리가 옛날 공장법 시대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 대단위 공장 체제다. 모두 9시에, 예를 들어서 9시에 똑같이 출근하고, 12시에 똑같이 밥 먹고, 또 6시에 똑같이 퇴근하고, 야근하면 똑같이 야근하고, 중간에 휴게 시간에 똑같이 쉬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방식에 맞춰진 법이 이제 근로기준법인데, 이걸 이제 지금은 이 제조업이라는 게 전체 우리 산업에서 20%도 되지 않는 영역이란 말이죠. 대부분은 창의적인 업무, 기획 업무, 화이트 칼라 업무, 서비스 업무, 이게 이제 주류인데, 이걸 어떻게 그 공장 시대의 근로시간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이걸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 또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좀 이 자기 업무 시간이라든가 생산 시간이라든가 작업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금 이미 21세기 넘어오면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 일반적인 경향이거든. 지금 유럽은요, 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 대원칙만 두고 있지, 대원칙하고 그 다음에
퇴근해서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최소 11시간만 휴식 시간만 보장하자. 이것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프리하게 결정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예전과 같은 제도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배경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선택 근로 시간제는 정상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연장 근로 시간은 뭐 일주 12시간이 아니라 1개월 단위로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 내용이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답은 이미 모범 답안은 다 나와 있고 개혁과제 안에 거기다가 한겨레 신문 기자가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 한 달 단위로 하면 한 달에 52시간이 되는데 일주일에 그러면 몰아서 92시간 다 일하면은 근로자들 착취당하고 말이 다 그냥 과로사 당하라는 말이냐라고 또 기사를 내보내니까 대통령이 트라우마가 옛날 대선 과정에서 일주일에 100시간, 120시간 이야기했다가 그때 굉장히 당했는데 지금 이 개혁이 일주일에 90시간씩 일하게끔 만드는 개혁이다라는 식으로 또 이게 이제 포장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율되지 않았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원칙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혁을 해보겠다. 구체적인 세부 과제는 연구를 끝내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여론 검증도 끝내고 피드백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내겠다 했으면은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아마 보고도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너무 구체적으로 뭐는 몇 시간으로 하고 뭐는 며칠 몇 개월로 하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대통령이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결국 핵심은 근로시간하고 임금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사관계 문제에서 이슈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화물연대의 어떤 불법 점거 문제라든가 도로 점거 문제라든가 하는 그런 이 우리나라에만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그런 정말 어떤 투쟁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불법적인 어떤 그런 양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노총 특히 이제 좀 그런 투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안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개혁에서 그냥 몇 개의 기술적인 제도만 바꾼다는 것으로 국한돼 버리고 큰 틀에서 노사관계나 우리 노동문화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비전이 보이질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좀 대통령이 좀 역정을 내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문제였던 것 같다. 너무 디테일하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너무 구체적인 수치까지 막 나와가지고 이야기해버렸다는 거. 두 번째는 좀 이 투쟁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어떤 불법적인 그런 노동운동에 대한 좀 명확한 어떤 이 개선 방침에 대한 시그널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좀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지점. 이제 앞에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현 정부,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공개된 노동정책의 개혁 방향을 이제 제시한 것인데 제가 볼 때 보시더라도 좀 상당히 좀 뭔가 이게 임팩트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를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장표를 좀 만들어 왔는데 지금 우리 제도 중에서 왜 노동개혁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개혁과제로 등장을 했느냐. 4대 개혁, 5대 개혁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계속 개혁과제의 핵심으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에는 지금 이런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방식의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 큰 도도한 쓰나미 같은 현상이다. 지금 재택근무, 원격근무, 모바일 근무, 텔레워크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앞으로는 거의 일상화되고 거기에 굉장히 지금 익숙해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노동 문화 이런 것들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제도화시켜 나갈 거냐. 그 다음에 MZ세대 전면 등장도 이게 단순히 이 친구들이 성향이 어떻다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인식이 이 직업관이 달라요. 노동관이 달라요. 아까 앞에서 우리 황 선생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기 뭡니까 이 식당이나 이 카페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그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그냥 플랫폼 일을 하러 갑니다. 배달,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일하고 그냥 돈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산업이 제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겠나, 일자리 문제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겠나, 지금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의 가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출생자가 26만 명이잖아요. 그죠? 이 26만 명이 이제 17년, 18년 지나면 이제 이 노동시장에 나오게 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대학 인구가 지금 40몇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절반밖에 채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거기에 또 노동력은 계속 필요한 텐데 이 노동력을 외국 인력을 이제 이민을 받아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과연 우리 사회가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느냐, 지금 이런 고민도 지금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탄소 중립 문제에 따른 구조조정, 이거 굉장히 지금 큰 이슈고, 노동계는 지금 여기에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철강, 자동차. 근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또 타협을 또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특히 민주노총, 강성노조가 많이 있는 곳이 이제 철강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자동차인데, 여기는 지금 거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전기차,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정도가 내연기관에 종사하는데 전기차 체제로 완전히 전환시키면은 생산 인구가 1만 명 안쪽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만 명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고용 위기 문제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지금 당장 우리가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다. 근데 이제 이런 현실에서 왜 노동개혁이 필요하냐? 지금 우리 노동규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953년에 만들어진 규범이에요.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한 각성이 이제 생긴 것이 70년입니다. 1970년에 소위 전태일 열사 이제 그때 사건이 생기면서 이런 법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1세기 7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로시간만 처음에 48시간에서 지금 46시간, 44시간, 40시간 단축된 정도 수준입니다. 본질적인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내용이 뭡니까? 전부 다 감독, 처벌, 그리고 획일입니다. 똑같이 해라. 모든 근로자들이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로시간도 똑같은 근로시간, 휴일도 똑같은 휴일, 휴가도 똑같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 각 산업, 각 기업, 각 근로자, 각 직무별 개성이나 어떤 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동 규범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게 획일화되고 또 강행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법 위반이 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되는데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민간 부분의 양질 일자리 창출,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나.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생산 입지에 대한 경쟁이 지금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우리 지금 뭐 삼성, LG, SK 전부 다 미국 텍사스에 가고 있잖아요. 텍사스에 가는 이유가 다 아시잖아요. 거기 뭐 세금도 적게 주겠다, 땅도 주겠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북부나 중부보다는 남부 텍사스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다 갑니다. 노사관계의 갈등을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나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미 기업들 머릿속에는 노사 갈등이 없는 곳, 노조가 없는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런 게 지금 이 생산 입지로서의 경쟁력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동 기준, 노동 규범이라는 게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제조업 당시에 그 규범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유럽 이런 데서 노동 개혁을 다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완화시킬 거 완화시키고, 유연화시킬 거 유연화시키고, 탄력화시킬 거 탄력화시키고, 줄일 거 줄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는 전혀 지금 발근처도 못 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형사처벌 등 벌칙이 굉장히 있으니까 잘못하면 전부 다 범죄자가, 전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업의 총수들이, 사장들이. 한국 GM의 사장을 미국에서 파견 보내잖아요. 근데 왔더니 불법 파견 이슈 때문에 사내하청,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 불법 파견 이슈 때문에 벌금 50만 원 받고 전과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으로 부임을 안 하려고 그래, 한국에는. 가면 다 전과자가 된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CEO가 전과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그 오명이고 수치이고, 이게 뭐 기업의 위신이나 어떤 브랜드 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유능한 CEO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저급의 사람이 와서 온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이거 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나. 지금 이중구조 양극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 LG, 뭐 SK는 지금 뭐 신입사원 연봉 초임이 지금 5천만 원을 지금 능가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최저임금이 이번에 9,600원, 내년 최저임금이 이제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그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거의 600만 명, 700만 명입니다. 거의 35%, 40% 가까이, 35%, 35%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거죠. 임금 체계가, 임금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갈등을 지금 굉장히 큰 위험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려면 이게 노동시장이 유연화돼가지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도 가고,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도 내려오고, 이게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단절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 임금 체계가 이게 대기업에 들어가야 이게 뭐 호봉, 연공, 근속연수에 따라가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는 뭐 들어가면 이제 안 나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금 체계를 성과급제, 직무급제로만 바꿔도 상당히 좀 유연하게, 거기에 불필요한 어떤 임금 부분을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로 돌릴 수 있는 여유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 협약자율, 노사관계 기능 무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노조 조직률이 한 12%, 11%, 12% 정도 됩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번에 뭐 14%까지 이야기합니다만, 대개 보면 중복된 조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대기업입니다. 이 노조 조직이. 그리고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서 거의 80%가,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의 12%인데 그 중에 8, 90%가 다 대기업 공공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한 1, 2%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노동운동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운동 자체가. 노사관계도 거기서 형성이 되고, 단체협약도 거기서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10%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전체 2천만 명 중에서 200만 명에서 한 240만 명 정도가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근로자들이고, 그러지 못한 1,8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이 없는 거죠. 이분들은 결국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법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주고, 매년. 그 다음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자꾸 뭔가 이 보너스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근로시간도 법이 줄여줘야 되고, 휴가도 법이 늘려줘야 되고, 보호도 법이 막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은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경직적이잖아요. 기업의 특성이라든가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못합니다. 법은 획일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은 지금도 근로시간법이 1주 48시간입니다. 1주 48시간입니다. 1919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아직도 근로시간법이 아직도 적용이 돼요. 법은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금속산업은 지금 1주 35시간, 화학산업은 1주 38시간, 공공서비스 분야는 1주 42시간, 일반 사무직은 1주 40시간, 40시간, 이렇게 지금 업종별로, 산업별로, 기업별로 자유롭게 48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법에서 만들면 모두 따라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40시간을 지킬 수 없는 회사도 똑같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경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협약자율, 노사관계가 작동을 못하니까 결국 법에 의존해야 되고, 모든 걸 법적 해결, 입법 투쟁 이렇게 나오고, 지금 민주노총이 전부 다 국회 가가지고 총파업하고 이런 게 다 이런 이유인 거죠. 여기에 이제 ILO 핵심 협약을 이번에 비준을 해서 이번에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권. 이건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또 큰 문제가 지금 플랫폼 종사자.
특고, 특수형태 종사자라는 새로운 취업 형태들이 지금 뭐 200만 명, 300만 명 계속 지금 늘고 있어요. 배달 이런 하는 분들이 대표적인 지금 그 가사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앱으로 작업하는 소위 크라우드 워커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노동 규칙, 새로운 노동 규칙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로와 나싱 프레임으로 이분들은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 나를. 퇴직금 달라. 최저임금 적용해달라. 휴가 인정해달라. 이렇게 또 해고 보호해달라. 그 소송이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법원에. 그럼 법원은 또 사회적 정의감 때문에 약자 보호라는 그 관점 때문에 아 그래 이거는 좀 근로자하고 비슷하네. 그럼 근로자로 인정해주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플랫폼 산업이 또 무너지는 거죠. 플랫폼의 컨셉하고 안 맞잖아요. 모두 다시 공장법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해버리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갈등이 계속 반복이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빨리 이걸 새로운 노동 규칙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맞는 맞춤형 규칙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국회, 정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 이 문제점이다.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지금의 과제는 유연화니 뭐 어떤 뭐 기업의 뭐 경쟁력 강화 이런 표현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노동법을 현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말 옛날 구시대적인 유물처럼 돼 있는 노동법을 지금 현실에 맞게 현재의 시장, 산업, 종업원들, 근로자들의 인식에 맞춰 가치에 맞춰 가지고 이걸 바꿔주는 것.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노동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계속 현대화를 외치는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는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개혁의 요체는 현대화시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가장 핵심은 공장법 시대의 노동규칙을 미래지향적으로 노동 4.0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산업 4.0이라고 부르죠. 4차 산업혁명. 이게 맞춰서 현대화시키자. 저는 그게 가장 핵심 키워드가 자율과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로자들한테 좀 더 자유를 주자. 자율. 재량 근로제, 선택 근로제,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 결정하게 하고 대신에 업무 확실하게 부과하고 성과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은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지금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제가 한번 이걸 제가 계속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선택근로 시간제라는 게 자율 출퇴근 시간제예요. 이걸 갖다가 정상 기간을 1년 내로 해서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어떤 근로자는 주 4일만 일해도 됩니다. 주 4일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 10시간씩 일하면 되니까. 어떤 근로자는 2달 열심히 일하고 한 달을 갖다가 안식으로 사용해도 돼요. 어떤 근로자는 한 5개월 집중해서 생산에 투자하고 2개월을 갖다가 자유여행, 세계 자유여행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근로자들도 종업원들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처럼 계속 9시 출근, 6시 퇴근 반복하고 일요일을 하루 쉬고 토요일 날 쉴까 말까 하고 연장 근로 시키고 한 달에 15일 뭐 연차휴가 그냥 그것도 뭐 그 돈으로 받을까 뭐 쉴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좀 자율의 영역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다. 그 다음에 벌칙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율결정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정부의 통제, 감독, 지시, 위반하면 처벌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꾸는 방법을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제 이걸 근로기준법을 근로계약법제로 바꾸자. 계약법으로 좀 한번 전환시켜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사자치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노조를 통해서 지금 대표되는 노사관계가 유럽은 지금 워커스 카운슬이 대세입니다. 종업원 평유예요. 파업권 없어요. 대신에 근로조건도 결정하고 경영 참여도 합니다. 권한이 확대되는 거죠. 대신에 너 파업은 하지 마라 이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워커스 카운슬, 종업원 평유회를 성별, 젠더 이슈, 세대 이슈, 직종, 고용 형태 이슈를 포괄해가지고 대표자들을 만들어서 대의원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들을 가지고 근로조건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하면 이 결정을 우선시해 주는 겁니다. 법보다도.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이들이 근로조건 결정에도 대표성을 가지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좀 이런 좀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ILO 핵심 협약 발효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노사관계가 저는 규제적 노사관계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그게 뭐냐 하면 사용자한테 너 노조 불이익을 주면 너 부당노동행위야. 노조가 단체교섭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야. 너 노조가 말이지 활동하려고 하는데 도움 주지 않으면 도움 주지도 않고 말이지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야. 지금 전부 다 규제입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삼성전자가 그것 때문에 그 대량의 임원들이 전부 다 구속됐죠.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리고 파업을 장기화해도 장기적으로 뭐 몇 년간 파업을 해도 대체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근로 금지가 있어요. 망하라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그냥 같이 망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주한테 굉장히 강력한 대체 근로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제가 있다는 걸 법원도 아닌가? 법원도 알거든요. 이게 너무 과도한 규제인데 이걸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는 거 입법부가 해야 되는데 입법부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조한테도 똑같이 규제를 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너희들 생각은 뭔지 모르지만 파업을 하려면 정치 파업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침해하는 파업을 해서는 안 되고 순수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것만 파업해. 교섭을 요구해. 임금 인상, 복지 그런 어떤 근로조건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도 파업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서로 사용자한테도 입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규제를 가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순수한 근로조건에만 딱 국한시켜서 하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이건 법원 판결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서로 규제적인 어떤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ILO 협약이 발효가 되면서 이 ILO는 이게 이제 이 ILO에 가면 결사의 자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막 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 사건이 막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재판부가 또 국회가 국제 규범 질서를 갖다가 해치는 그런 뭐 입법을 했다, 판결을 내렸다, 정책을 내놨다 이런 전부 다 이게 제소가 되거든요. 그럼 제소가 되면 거기서 이제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처음에 1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놓은 그 판정례를 내용을 보면은 이 ILO가 생각하는 파업은 순수한 정치 파업만 빼고 나머지는 다 파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정치 파업이 뭐냐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파업,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파업만 순수한 정치 파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한 항의 파업,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과 상관없는 다른 노사 분규, 경제사회적 불만, 기업의 경영상의 의사결정 이런 것도 다 파업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ILO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 입법에 대한 반대, 정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며 수행하는 파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치 파업이라고 지금까지 다 이제 법원에서 불법시 됐는데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렇게 파업하면 전부 다 이렇게 나중에 다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에는 또 폭력과 이게 연계되어서 구속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경영상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파업 이런 것들이 지금 ILO 핵심 협약에서 지금 비준이 됐고 발효가 됐으니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이것도 법률로 인정을 해서 여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겠죠. 그러면 노동조합의 교섭이라든가 파업의 영역이 지금까지의 규제를 받던 영역이 확대돼 버리는 겁니다. 정치 파업도 가능하고 경영권에 반대하는 파업도 가능하고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그럼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내가 취급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파업을 해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 목적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대응 수단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대체근로 같은 것들을 이제는 부분적으로라도 허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와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로시간 그 1개월로 할까 3개월로 할까? 연장 근로를 갖다가 1주 단위로 할까 1개월 단위로 할까? 이런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아주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세부적인 그리고 아주 주변적인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노동개혁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지금 정부가 하기에는 지금 정부의 성격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하고는 전혀 지금 맞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지금 노동법의 현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변화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엄청난 메가 트렌드가 지금 노동법의 구조 변화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뭔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 4.0의 어떤 비전을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 하는 그걸 지금 국민들한테 던져주고 그러나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기에는 당장 어려우니 한 3개월만 기다려달라, 6개월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겠다. 아마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 비전이 없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노동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